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적반하장의 정준길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잘 보셨습니까?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뜨거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혹자의 말을 빌리면 논문 표절이 아니라 논문 복사의 수준에 이른 논문 표절 문제.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분이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문제제기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제기는 사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교수 시절에 직접 낭독하기도 했고,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을 역임하면서 졸업식 축사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탈자본주의 대안을 모색하자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정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제 초중고교 급식조리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원 2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약 2,000여 곳의 초중고 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파업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오늘까지죠. 과연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우리 아이들 아닌가요? 그 아이들이 밥 한 끼를 외면한 파업, 과연 적절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MBC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수순 밟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MBC를 상대로 유례가 없는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비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면서 한사코 내놓을 수 없는 자료들이 쏟아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상 민주당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시절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당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적반하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적반하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제갈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으로 우리 권영세 대사님 모셨고요. 2번으로 박종희 전 의원님 모셨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끝이 아닙니다. 더 못지않은, 사실은 내공이 더 깊다라고 평가받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전하진 위원장님, 전 의원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 제갈량 두 분이랑 비교하니까 좀 기분 나쁘시죠? 아니.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하셔가지고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예. 일단 네. 우리 당 내부에서는 가장 우리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로 여러 사람이 인정해 주는 분이신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구신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분당 의뢰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그거 말고 좀 더 소개를 해주셔야죠. 소개. 아니 뭐 IT 업계도 그리고 뭐 연예계뿐만 연예계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제 과거는 사실은 사회생활을 이제 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했다가 네. 30살 되던 해에 창업을 해서 예. 이제 벤처 분야에서는 이제 뭐 벤처 1세대라는 얘기를 듣죠. 네네. 그러니까 98년도 정확히 20년 전에 IMF 직후에 한글과 컴퓨터 네네. 이제 어려워졌을 때 그 회사를
소방수 CEO라고 그때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네네. 그때 제가 한컴 CEO를 하면서 한글 컴퓨터를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 버전의 아래 한글은 이제 제가 있을 때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도 뭐 벤처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주로 강연하고 이제 저서 활동 뭐 이런 걸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책을 몇 권 출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쓴 책이 비즈 엘리트의 시대가 온다는 책인데 그 책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읽으시고 그냥 느닷없이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2009년도 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그냥 국회의원이었죠. 아마 경선에 떨어지시고 나서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한테 좀 뭐 오늘 할 얘기 같겠습니다만 좀 쓴소리를 했죠. 정치인들이 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대통령께 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하의 인재를 구하고 또 열심히 경청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러셨네요. 글쎄, 그랬다고 저는 봐지죠. 굉장히 열심히 하여튼 저희가 모임을 한 3시간씩 공부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다가 이분이 뭐 그때 제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뭐가 됐어요. 그때 비대위원장이 되셨나요? 네, 2009년도 말. 2009년도 말쯤에서 하여튼 뭐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바빠지셔가지고 그 모임이 이제 중단이 됐고 저도 또 다른 일을 하느라고 또 좀 떨어져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제 자꾸 나오라고 그래서 좀 주저하다가 막판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정치는 사실 뭐 지금 해봐야 한 5년? 그러니까 원래 정치에 관심이 계셨다기보다는 IT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그런 어떤 고민들을 오히려 많이 하셨던 분이시네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늘 미래에 관심이 있고 미래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 정치인들한테 좀 더 깊게 그런 것들이 인식되고 느껴지면 훨씬 더 방향을 좋게 갈 수 있잖아요. 좀 돌아가지 않더라도. 그런 점에서 이제 국회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좀 우리 정치인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IT 시대에 정치 경험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우리 전하진 의원님 같으신 분이 우리 당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 줄 만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당대회 이제 레이스가 뭐 사실상 이제 종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누가 되더라도. 누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20대 총선이 끝나고 난 직후에 국민들에게 뭐 선거의 결과로 이미 면면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주 참회 그런 행동들이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님이나 또는 뭐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그분 그 과정에서의 그런 그 갈등들 이것들이 끝나고 나서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한쪽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서로 논의하고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어야 된다. 그때 벌써 그런 액션이 있었어요. 물론이죠. 그때 그런 액션이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뭐 투두리스트도 좀 심도 있게 아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무슨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또 누가 뭐 책임지는 모습도 안 보였고 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대선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네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뭐 이제 혼을 냈는데 예. 혼난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예. 대충 넘어가니까 그게 또 대선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인데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당에서 이렇게 처절한 반성이나 그런 변화의 몸부림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도 앞서 말씀하신 총선에서의 실패에 대한 반성, 네. 외면받은 거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있었어야 되고 그때 안 했더라도 이번에 적어도 대선까지 진마당에는 더더욱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맞습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네, 네. 오히려 뭐 지도부가 맞습니다. 현재 공백이니까는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이 뭐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다르게 국민들이 볼 때도 뭘 기대도 하지 않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되면 기대할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경기도 당협위원장들 모임에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냥 어떤 대회는 상금이 한 100억이 걸려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떤 대회는 상금이 한 1억밖에 안 걸렸어요. 네네. 그러면 그 게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어느 쪽이 더 관객을 모집하거나 당연히 네. 금액이 클 때죠. 금액이 예, 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당으로서 그 상금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비전요. 네. 그럼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내걸고 있는 비전이 도대체 뭐냐? 네. 그럼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뭐 보수의 어떤 가치를 뭐 회복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사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런 아주 극박한 이 변화 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물론 우리만 아니고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여당도 그런 어떤 정치권 전체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가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말로 100억짜리 비전을 내걸고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찾아오지 말래도 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 100억짜리 비전이 뭐냐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요. 그래도 관심은 아니, 관심이 있는데 다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데 예. 선거에서 이기는 거하고 네. 그 비전을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버스 안내양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버스 안내양이 사라졌어요. 네. 그건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네. 카드로 요새는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버스 안내양이 열심히 해봐야 네. 기계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누구한테 뺏기냐 이거예요. 네. 그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일자리를 지금 갖고 가냐? 네. 아니지 그것도 않습니까? 아니네요. 다 기계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정규직이라는 것은 기계가 할 일이지 네.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정규직을 늘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정규직을 늘린다는 얘기는 그 회사도 죽이자는 얘기나 다름없어요. 네. 단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들이 지금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자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정규직을 늘리는 게 아니고 네. 어떤 새로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서 네. 어떤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느냐에 네. 대한 합의가 있냐 이거예요. 네. 또 그거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가 있냐 이거예요. 네. 국민도 모르고 정치인도 모르고 정부도 모르면 우리는 혼란스럽게 과거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면 일자리가 될 거야.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자리가 나올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지만 사실은 그 일자리들이 과연 기대치만큼 네. 우리에게 보답을 할 것이냐.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네. 거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비전을 그리고 어떠한 생각들을 공감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나가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져야 맞습니다. 되는데 네, 그게 그런 없습니다. 것들이 전혀 없고 네. 누가 되는가에만 네. 관심이 있는 전당대회니까 네, 맞습니다. 뭐 사실 바랄 것이 없네요. 네, 바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시점인데, 네.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 인터넷 시대가 온다고 제가 부르짖고 다녔어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인터넷 시대가 왔습니다. 20년이 네네. 지나서 우리는 그때 없던 이 스마트폰이라는 걸 지금 들고 다니면서 모든 일을 이걸로 좀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일하는 방식과 지금의 일하는 방식은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네네. 방송 시스템도 다 바뀌었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과거 같으면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네. 누군가 아주 거대한 방송 시스템을 통해서만이 네. 우리가 소통할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환경이 다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4차 산업이라고 우리가 이름 지어줬을 때는 과거에는 우리 근력을 대신하는 기계 노예들이 네네. 사실은 인간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문명이 만들어진 겁니다. 네네. 근데 그것이 기계 노예들이 대신하기 시작했어요. 네. 산업혁명 이후에. 기계가 노예를 대신했다. 그런. 아니요. 그렇죠. 인간 노예를 기계 노예들이 대신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럼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예의 하나죠. 우리가 변형이네요. 시키는 대로. 그렇죠. 네. 변형된 기계 노예죠. 네. 그리고 자동차는 우리의 근력, 다리 근력을 대신해 준단 네, 말이죠. 네. 그렇게 우리 인간의 근력과 감각을 대신하는 노예들이 계속 생겨나면서 네. 우리는 사실 수많은 노예들을 지금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네. 얘도 노예 중에 하나고. 옛날 로마 시대에는 발상이 참 좋네요. 얘가 내 노예다. 노예죠. 아, 옛날에 로마 예. 시대에는 그 주인을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저 사람이 누구 집 둘째 딸 이름이 뭡니다라고 기억해주는 노예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의사도 노예였고요. 네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머리를 대신하는 노예가 탄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네. 지능을 대신하는 노예가. 네네. 그러면 근력과 감각과 지능을 다 노예들이 대신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아이들한테 너 열심히 똑똑하게 공부해서 외우는 거 잘하고 수학 잘 풀어서 로봇하고 싸워서 이겨라. 네. 기계 노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 이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 지금의 지금 우리 아이들 상황이, 예. 그렇죠. 지금 아이들한테 너 열심히 외우는 거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거는 기계 노예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훨씬 더 많은 걸 기억하고 그래서 기계 노예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고 기계 노예처럼 24시간 너 일해야 되고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 막 주판 갖고 계산기랑 막 시합하던 그런 그렇죠. 게 막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육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네. 너희들 열심히 10년 동안 20년 동안 공부해서 로봇하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네. 라고 가르치는 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지금이. 예, 예. 지금 시대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올 때는 10년 정도, 뭐 10년, 15년이 후일 텐데 네. 정말 10년, 15년 뒤에는 네. 인간인지 이 사이버 인간인지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변화가 있을 텐데 네. 그 변화 속에 과연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같은 교육을 받아서 네. 그 교육이 이 아이들을 100년, 200년 책임질 수 있느냐. 네. 네. 이제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네. 시점이란 말이죠. 지금이. 그럼요. 예, 예. 그런데 어느 정치인이 네.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 그냥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이지. 네, 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네. 적어도 정규직 늘린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아, 그렇네요. 또 한 가지. 개성공단에다가 싼 노동력을 싼 노동력 때문에 개성공단에다가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할 수 없네요. 왜냐하면 예. 제 벤처기업 사장 중에 한 분이 자기 공장이 이제 사업이 잘 안 돼서 네. 이 공장을 완전히 자동화를 했어요. 네, 네. 아주 그냥 사생결단으로 자동화를 했습니다. 네, 네. 장사가 안 되니까. 네. 그래서 70명이 일하던 라인을 네. 6명으로 줄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기계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네. 기계 노예들이. 예. 그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당연히 생산성이 높아지죠. 네, 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단가의 반값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베트남보다도 싸게 싸게. 쓰잖아요. 아, 예. 왜냐면 기계들이 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공장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자동화된 공장이 소비자가 있는 곳에 가서 만들어지는 것이 네. 공장의 현실인데 네. 값싼 노동력을 위해서 개성공단을 간다? 이거는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얘기예요. 네, 네. 지금 만약에 4차 산업, 인더스트리 4.0이라는 독일의 그 인더스트리 4.0은 바로 완전 자동화를 통해서 네. 단가를 최대한 낮추는 겁니다. 네. 어디서 생산하는 비용보다도.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소비자가 많은데 네. 바로 소비자 인근에 네. 그 공장이 들어서서 네. 24시간 기계 노예들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네. 물류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렇네요. 이렇게 공장이
공장의 입지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개성공단에서 북한 인민들 저 생산비가 싸서 거기서 일을 한다? 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얘기를 우리 홍준표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얘기할 수 있는 학습이랄까? 네. 마음에 이게 이제 그 피부로 다 있어야죠. 네, 그러니까 네. 그것은 홍준표 대표뿐만 아니고 적어도 우리 자유한국당에 있는 당협위원장들이나 주요 당직자나 이런 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네, 네. 고민하고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떠나서 글로벌하게 아니면 이 세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하면 네. 그 솔루션들을 찾아낼 수 있고 네. 많은 전문가들을 불러서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우리가 들어보니까 진짜 이게 가야 되겠구나. 네, 네. 그러면 거기에서 정책이 나올 것이고 네, 네. 그럼 그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고 야 미래 사회는 지금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교육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세금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일자리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 메시지를 던져서 네. 그러면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봤을 때 야 지금은 힘들지만 저 자유한국당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렇게 될 것 같다. 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게요. 네, 네. 그게 비전이라는 거죠. 네, 100억짜리 네. 비전이라는 네, 거죠. 네. 그거를 만들어냈을 때는 뭐 가서 열심히 악수하고 무슨 상가집을 쫓아다니고 이거 안 해도 네, 네. 알아서 찾아올 거라는 얘기죠. 그렇네요. 왜 그런 전략을 못 만들고 네. 맨날 우리 저 당협위원회들 모이면 가서 열심히 가서 악수해야 되고 열심히 상가집 쫓아다녀야 되고 그렇게 해서 저 책임당원들 많이 모아야 되고 아니 상금이 100억밖에 안 걸리고 아니 저 1억밖에 안 걸리고 저긴 100억 걸렸으면 얘기 안 해도 거긴 가서 합니다. 네. 본인들이 그런 전략을 예. 수립해야 되고 그런 전략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치열하게 해야 된다. 네. 그것이 자유한국당의 개혁이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요. 지금? 아니 좀 요번에 출마하셔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돈이 없습니다. 아니 결국은 4차 산업시대의 비전과 전망을 말씀하시지만 현실에 결국은 묶이시네요. 아이, 맞습니다. 참. 진작 제가 우리 전 의원님께서 이런 비전을 가지는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제가 돈을 좀 모아드렸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네. 사실 전당대회 가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있는 후보들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은 뭐 웅변하듯이 자기에게 큰 소리로 얘기하는 웅변대회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웠는데 이런 금가옥조 같은 이야기를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출마를 하셔서 얘기를 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하여튼 뭐 그 후보들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이제 계속 되면 네. 우리 교육의 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 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디스커션을 통해서 네.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그렇게 깊이 파고들어야 아 이게 해결책이라는 것을 네. 마음으로 이제 예. 인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우리 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물어보는 이 질문이 너무 구닥다리 질문 같아가지고 이제 오히려 막 낯을 못 들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도 좀 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관계된 문제인데 결국 자유한국당이 위기 상황인데 네. 뭐 원인과 해결 방안은 연결돼 있는 거라고 네, 봅니다. 자, 원인이 무엇이며 연결해서 해결 방안이 뭔지.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정치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선거가 결과라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선거는 물론 결과죠. 결과인데 네, 예.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한 수단이 저는 선택되어지는 정치인이 되어야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니까 그거를 마치 의자 뺏기처럼 네. 의자 뺏긴 노릇처럼 내가 그 의자를 뺏어서 앉는 정치인이 아니고 네. 의자를 갖다 주고 앉아야 된다. 당신이 앉아야 된다. 저희가 꿈꾸는 세상이에요. 예, 그렇죠. 예. 적어도 이제는 그런 정치인들이 나와야 되고 또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네네. 그래서 그 의자를 뺏으려고 하는 분들은 뭐 법으로 걸리든 네. 아니면 뭐 표로 저게 되든 네. 그렇게 해서 평가받고 네. 도태되는 이제 이런 사회가 돼야 네네. 이게 진정으로
제대로 된 정치가 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대부분은 의자를 뺏으려고 지금 예. 여야 할 거 없이 다 네. 의자를 뺏는 것이 정치하는 목적이고 네. 또 그렇게 안 하면 자리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네. 이거는 정치인으로서는 실패한 거다. 네.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네. 거죠. 그래서 근데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지방선거 1년 남았고 또 총선이 이제 한 2, 3년 남았는데 네. 2, 3년만 지내도 국민들의 수준은 그보다 훨씬 더 또 앞서갈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난 뭐 대선을 통해서 이렇게 쭉 그 선거의 결과를 보면 네. 사실은 그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었다라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국민들의 판단의 기준은 점점 진화되고 있을 것이다. 네. 본인들이 알든 모르든. 네. 그것이 이제 이렇게 집단으로 묶이면. 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네. 우리 당은 아직도 그런 생각의 발상의 그 전환 자체가 네.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저 당직자들까지 전혀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변화되지 않았다. 네. 네. 그래서 그 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은 것이고 네. 네. 저쪽 그 야당은 사실은 야당에서 자꾸 그 민주당은 여당은, 네. 여당은 사실은 본인들의 액션 실행력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실행력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저하고 있으니 그래도 섹시하게 말은 잘 던지는 거죠. 말이라도. 네, 말이라도. 네. 네. 그러면 여기는 아예 그냥 보여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고. 여긴 그래도 말이라도 하니까 예. 여기가 싫으니 네. 당연히 그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문재인 정부도 이제 이게 실행 단계에서는 네. 상당히 많은 그 좌충우돌이 있을 것이고 네. 그분들도 그렇게 깊게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단지 전술적으로 네. 의자를 뺏기 위한 네. 하나의 달콤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 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봤을 때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정말 국민들이 의자를 갖다 주는 정당이 될 수 있는 네. 각고의 노력을 한다면 네. 그때는 되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의자를 뺏으려고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자를 갖다 주는 그런 정치와 정치인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지난 2012년이지만 당시에 안철수라는 신인이 나왔을 때 네. 그때 당시에 보여준 국민들의 어떤 지지라는 게 네. 도대체 뭔가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했는데 네. 뭐 표현을 들자면 국민들이 의자를 막 갖다 네, 주려고 하는 맞습니다. 그런 예, 분위기가 예. 바로 그거죠. 그런 게 돼야 된다는 네, 네.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한테 참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같은 이제 벤처 쪽에서 일을 같이 했던 네. 양반인데 그분이 좀 더 길게 보고 네. 정말로 그 메시지를 가지고 조금씩 다져서 네. 그 하나의 성을 쌓았다면 네. 지금같이는 안 됐을 거다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이 주가도 마찬가지로 네. 주가가 이렇게 몰릴 때는 싹 몰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그랬을 때는 또 금방 꺼져요. 네, 그게 네. 버블이에요. 네. 네. 근데 모든 혁신은 이게 스몰 S, 라지 S라는 이런 컵으로 네.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처음에 이제 뭐 탄광이 만들어졌을 때 그냥 급작스럽게 막 올라가요. 또 기차가 만들어졌을 때도 처음에는 철도 회사가 수백 개가 만들어집니다. 네. 자동차도 수백 개가 만들어지고. 네. 근데 버블이에요. 네.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파도처럼 이게 크게 이제 성장을 하거든요. 네. 이때는 이제 살아남는 사람들만 가는 거예요. 네. 20년 전에 우리 IT 버블 때 거기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생겼죠. 그때는 네, 인터넷 간판만 붙이면 돈이 더 들었으니까. 예. 근데 다 무너졌죠. 그리고 살아남은 몇 개가 지금 수십조 회사들이 된 겁니다. 그한 20년. 제 중고등학교 친구 중에 김범수라고 있는데 그 네이버. 예, 그 친구가 그렇죠. 그냥 이제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뭐 카카오 됐고. 예, 돈도 많이 벌었을 그럼요.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보다 어떻게 보면 한 66년생 정도 되죠. 네네. 그러니까 한 7, 8년 후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우리는 좌충우돌로 막 네. 덤볐고 네. 거기는 이제 앞에 선배들이 가는 거 보면서 저거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예. 좀 조정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 이제 이렇게 쭉 큰 길을 가고 있어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정치권도 그렇고 이제 마지막 그 변화의 물결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네. 20년 전에 정부와 우리가 혁명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정치권이나 또는 그 에너지 산업이나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들 있잖아요. 네. 여기는 건드려지지가 않았어요. 네. 교육 네. 이런 데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업 이런 쪽만 이게 혁신이 일어났죠. 네. 근데 이번에는 네. 완전히 근본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 재론 100년의 변화가 지금 이제 거의 100년의 변화의 그 형상을 네. 지금 이제 거의 다 맞춰서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동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 우마차였는데 네. 네. 자동차가 나오고 그다음에 100년 동안 자동차가 굉장히 진화됐잖아요. 네. 네. 지금 그 첫 번째 자동차가 나오는 형태의 변화가 지금이에요. 네. 그래서 에너지의 네. 변화가 아주 급박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네. 그 에너지의 변화는 부동산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변화된다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명이라는 것은 네. 굉장히 중무장대한 인프라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어요. 네, 네. 쉽게 말하면 발전소가 저기 고리에서 네. 전기를 만들어서 서울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 불을 켜고 있어요. 네. 네. 그게 발전소들이 불을 꺼버리면 네. 이게 다 불이 꺼져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이 이 문명이라는 게. 네, 네. 근데 이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부가 애를 쓰고 있죠. 네. 근데 에너지원이 변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산소호흡기를 떼줘도 네. 내 스스로가 내 에너지를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고요. 네. 그게 뭐냐면 신재생에너지. 네, 네.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네. 우리 집 발전은 우리 집에서 해서 네. 나 혼자 먹고 살 수 있어요. 예,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전 세계의 그런 중무장대한 인프라 속에서 문명이 만들어졌는데 네. 이제는 이 중무장대한 문명을 벗어나서 네. 아직까지 비어있는 수많은 땅들이 네. 문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독자적으로 작은 커뮤니티 안에서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네. 이 환경 속에서 이 환경이 네.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는 세상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심지어는 이 환경에 화폐도 네. 그죠, 뭐 스스로, 가상화폐. 가상화폐라서 스스로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이거는 어마어마한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가 바뀌면 그 위에 부동산이 지금 우리는 주거환경, 그럼요. 주거지역 그러면 주거지역에 살아야 돼. 네. 여기 공업지역은 여기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돼.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야. 여기는 내가 알아서 다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여기서 자급자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거야. 네. 이 인터넷으로 다 네트워크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상하고 교류하면서 네. 이런 세상이 됩니다. 그렇네요. 그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한 100년은 진행될 거예요. 네. 이 변화가 시작됐으니 에너지가 변하고 부동산이 변하면 아마도 정치 시스템, 국가 시스템도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국가가 해주는 게 뭐냐? 네. 이제 이런 그 국가가 필요한가라는 국가가 얘기가 나올 수도 필요한가라는 있겠네요. 얘기가 이제 나올 수도 있을 테고 화폐가 뭐 가상화폐가 세계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된다 그러면 굳이 코리안 그 한국 돈을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지금 막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다른 뭐 질문 사항도 있지만 이건 다 제끼고 뭐 좀 관계된 문제 하나 좀 여쭤보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요번에 이제 우리가 그 전당대회를 하는데 모바일 투표가 상당히 큰 변화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오프라인 정당이 아니라 온라인 정당으로 가야 된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정당화되어지는 건 상당히 선진적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일 수 있는데 가능한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거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사실은 민주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고 또 그런 시도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제가 디지털 정당위원장을 지금 벌써 4년째 맡고 있어요. 3년을 맡고 1년을 그만뒀다 다시 이번에 맡았는데 3년을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냥 명색이 디지털 정당위원장인 거예요. 모든 인프라,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정당이 지금까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한테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모바일 투표를 하게 되고 모바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네.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고 이 작업은 이거는 이제 메인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서브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당이 그렇게 이제 전환이 되면 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만날 수 없었던 젊은 사람들하고도 충분히 네.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오히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건 뭐 네, 이제 온라인이라는 벽이 거죠. 없으니까. 네네. 그럼 그런 걸 통해서 그네들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한 네. 성찰을 통한 그 솔루션을 네. 우리가 설득하고 네. 또 그것을 구현해내고 네. 그래서 구현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네. 야 저기는 우리가 진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구나 네, 네. 이런 걸 보여주면 네. 굳이 가서 악수를 안 하더라도 네. 네. 그분들이 이 큰 비전을 보고 네. 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네. 네. 그분들은 찾아옵니다. 네. 아, 요새 보세요. 길이 하나 새로 났어. 네. 그럼 그 새로운 길을 우리가 알고 갑니까? 그렇죠. 내비게이터가 다 물어보죠. 알려줘요. 네, 너 그렇죠. 빠른 길은 여기가 이 길이 새로운 길이야. 네, 그럼 네. 내비게이터가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그 길을 홍보할 이유도 없어요. 네. 네.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 당이 하고 있는 일이 그야말로 자기들한테 와닿는 일이고 정말 자기들한테 유익한 일이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거에 아주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면 네. 그거는 알아서 다 퍼지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들어올 수 있다 네.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 디지털 위원장님은 정말 제대로 뽑았는데 이 디지털 위원장님의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 이 훌륭한 생각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엉터리네요. 그죠? 답답합니다. 네. 요번에 전당대회에서 우리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는 여러분들 꼭 요번에 이 전하진 우리 의원님께서 하신 이 말씀 잘 경청하시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살 길이 하나 보이네요. 바로 IT 우리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전하진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생각을 실천할 수 있게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권한을 주시기만 하면 대한민국 최초의 온라인 정당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 몇 개 주시면 자신 있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야, 우리 자유한국당에 제갈량이 계신데 앞에 두 분과 지금 우리 전하진 의원님은 분명히 제갈량은 제갈량인데 좀 다른 느낌의 네. 제갈량이죠. 그죠? 근데 정말 우리 전하진 위원장님, 전하진 의원님과 같은 바로 이런 미래를 볼 수 있는 이런 분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원하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바라는 이 시대에 딱 걸맞는 제갈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좋은 네.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흐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야당 시절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여당이 되어서까지도 계속 이러한 행태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면서 오늘 적반하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적반하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 제갈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으로 우리 권영세 대사님 모셨고요. 2번으로 박종희 전 의원님 모셨었습니다. 근데 두 분이 끝이 아닙니다. 더 못지않은 사실은 내공이 더 깊다라고 평가받는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전하진 위원장님, 전 의원님 모시고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 제갈량 아유, 두 뭐, 분이랑 저는 비교하니까 과찬이신데. 좀 기분 나쁘시죠? 아니,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겸손하기까지 당에서 하셔가지고요.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예. 일단 네. 우리 뭐 당 내부에서는 가장 우리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이끌어 나갈 차세대 리더로 여러 사람이 인정해 주는 분이신데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누구신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디지털 정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분당 의뢰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하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뭐 그거 말고 좀 더 소개를 해주셔야죠. 소개. 아니 뭐 IT 업계도 그리고 뭐 연예계뿐만 연예계는 아니고요.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제 과거는 사실은 사회생활을 이제 그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작했다가 네. 30살 되던 해에 창업을 해서 예. 이제 벤처 분야에서는 이제 뭐 벤처 1세대라는 얘기를 듣죠. 네네. 게다가 98년도 정확히 20년 전에 IMF 직후에 한글과 컴퓨터 네네. 이제 어려워졌을 때 그 회사를 소방수 CEO라고 그때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네네. 그때 제가 한컴 CEO를 하면서 한글 컴퓨터를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 버전의 아래 한글은 이제 제가 있을 때 개발이 됐고 그 이후에도 뭐 벤처 사업을 계속하면서 사실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네네. IT 시대에 정치 경험까지 하시고 국회의원까지 하셨던 우리 전하진 의원님 같으신 분이 우리 당에서 참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해 줄 만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당대회 이제 레이스가 뭐 사실상 이제 종반전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의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렇게 기대치가 높지는 않습니다. 아, 누가 이번 되더라도, 전당대회에서? 누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20대 총선이 끝나고 난 직후에 네. 국민들에게 뭐 선거의 결과로 이미 네. 면면받았다는 것을 네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아주 참의 그런 행동들이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에 김무성 대표님이나 또는 뭐 친박이라고 얘기하는 네. 그분 그 과정에서의 그런 그 갈등들 네네. 이것들이 끝나고 나서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싸움이라는 게 어떻게 한쪽만의 잘못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서로 논의하고 네. 그다음에 같이 모여서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그런 액션이 있었어야 된다. 그때 벌써 그런 액션이 있었어요. 물론이죠. 네. 그때 그런 액션이 있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뭐 투두리스트도 좀 심도 있게 아주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그냥 어물쩍 넘어간 것 같아요. 네. 뭐 특별하게 무슨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없고 또 누가 뭐 책임지는 모습도 안 보였고 뭐 그것이 이제 결국은 대선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 네네.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네. 뭐 이제 혼을 냈는데 예. 혼난 사람들이 뭐 잘못했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예. 대충 넘어가니까 그게 또 대선으로 이어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인데 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당에서 이렇게 처절한 반성이나 그런 변화의 몸부림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네. 사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도 앞서 말씀하신 총선에서의 실패에 대한 반성, 네. 외면받은 거에 대한 반성과 다짐이 있었어야 되고 그때 안 했더라도 이번에 적어도 대선까지 진마당에는 더더욱 이런 그렇죠.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여전히 그런 모습을 안 보이면서 네. 오히려 뭐 지도부가 현재 공백이니까는 전당대회에서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문제가 있다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럼 도대체 이 뭐 전당대회를 하고 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다르게 국민들이 볼 때도 뭘 기대도 하지 않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변화의 계기를 만들기도 어렵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형태로 계속 진행되면 기대할 게 없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경기도 당협위원장들 모임에서 제가 그때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그냥 어떤 대회는 상금이 한 100억이 걸려 있어요. 네네. 근데 어떤 대회는 상금이 한 1억밖에 안 걸렸어요. 네네. 그러면 그 게임을 진행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어느 쪽이 더 관객을 모집하거나 당연히 금액이 클 때죠. 금액이 모집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정당으로서 그 상금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저는 그게 비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비전요. 네. 그럼 도대체 자유한국당이 우리 국민들에게 내걸고 있는 비전이 도대체 뭐냐? 네.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뭐 보수를 보수의 어떤 가치를 뭐 회복한다? 뭐 이런 건데
지금 사실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단 말이죠. 네, 네.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런 아주 극박한 이 변화 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혀 물론 우리만 아니고 저쪽도 마찬가지인데 여당도 그런 어떤 정치권 전체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가 저는 굉장히 미흡하다 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이 정말로 100억짜리 비전을 내걸고 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찾아오지 말래도 네, 네.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네. 그 100억짜리 비전이 뭐냐에 대해서 네.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 관심이요. 그래도 관심들은 아니, 관심이 있는데 다 선거에서 이길 생각을 하는데 아, 예. 선거에서 이기는 거하고 네. 그 비전을 만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아,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버스 안내양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버스 안내양이 사라졌어요. 네, 네. 그건 기계가 그 일을 대신해 줬기 때문에 네, 네. 카드로 요새 찍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버스 안내양이 열심히 해봐야 네. 기계가 대신하는 상황에서 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이라는 것이 결국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데 그 일자리를 누구한테 뺏기냐 이거예요. 네, 네. 그 일자리가 없어져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일자리를 지금 갖고 가냐? 네. 아니지 그것도 않습니까? 아니네요. 다 기계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럼 앞으로 정규직이라는 것은 기계가 할 일이지 네. 인간이 할 일이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정규직을 늘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네. 정규직을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주로 강연하고 이제 저서 활동 뭐 이런 걸 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책을 몇 권 출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네.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제가 쓴 책이 비즈 엘리트의 시대가 온다는 책인데 네. 그 책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읽으시고 네. 그냥 느닷없이 연락을 주셔서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대통령 2009년도 초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당시 그냥 국회의원이었죠 아마 네, 네. 경선에 떨어지시고 나서 근데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그분한테 좀 뭐 오늘 할 얘기 같겠습니다만 좀 쓴소리를 했죠. 네, 네. 정치인들이 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공부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좀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네. 미팅을 하면서 예, 예. 대통령께 좀 새로운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천하의 인재를 구하고 또 열심히 경청하시고 소통하시고 그러셨네요. 글쎄 그랬다고 저는 봐지죠. 굉장히 열심히 하여튼 저희가 모임을 한 3시간씩 공부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그러다가 이분이 뭐 그때 제 기억이 잘 없는데 하여튼 뭐가 됐어요. 그때 비대위원장이 되셨나요? 네, 아마 2009년도 말. 비대위원장. 2009년도 말쯤에서 네, 하여튼 뭐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굉장히 바빠지셔가지고 네. 그 모임이 이제 중단이 됐고 저도 또 다른 일을 하느라고 또 좀 떨어져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19대 국회의원 네, 네. 선거 때 이제 자꾸 나오라고 그래서 네. 좀 주저하다가 네. 막판에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아, 그렇게 예. 해서 정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아. 정치는 사실 뭐 한 지금 해봐야 뭐 한 5년? 네. 그러니까 원래 정치에 관심이 계셨다기보다는 IT 산업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그런 네. 어떤 고민들을 오히려 많이 하셨던 분이시네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똑같습니다. 사실은 늘 미래에 관심이 있고 미래를 보고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이 정치인들한테 좀 더 깊게 네. 그런 것들이 인식되고 느껴지면 네. 훨씬 더 방향을 좋게 갈 수 있잖아요. 네, 네. 좀 돌아가지 않더라도.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국회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그런 메시지를 좀 우리 정치인들에게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네,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적반하장의 정준길입니다. 어제 인사청문회 잘 보셨습니까?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뜨거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혹자의 말을 빌리면 논문 표절이 아니라 논문 복사의 수준에 이른 그 논문 표절 문제.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어떤 논문 표절 의혹이 있는 분이 과연 교육부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한 문제제기 있었고요. 또 다른 문제제기는
그 사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시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교수 시절에 직접 낭독하기도 했고,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 총장을 역임하면서 졸업식 축사에서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탈자본주의 대안을 모색하자는 말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뭔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한지 정말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어제 초중고교 급식조리사 등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소속원 2만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약 2천여 곳의 초중고 급식이 중단되었습니다. 6월 30일까지 파업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오늘까지죠. 과연 누가 가장 피해를 볼까요? 우리 아이들 아닌가요? 그 아이들이 밥 한 끼를 외면한 파업, 과연 적절한 건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MBC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어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수순 밟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 결사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MBC를 상대로 유례가 없는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오비락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다고 봐야 하는 것인지 참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국방부가 평소 같으면 군사기밀이라면서 한사코 내놓을 수 없는 자료들이 쏟아졌다고 하면서 오히려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항상 민주당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본질적인 부분에 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